우리는 북한에서 김정은 수령 세습 독재가 붕괴되는 날까지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는 날까지 대북전단을 끝까지 보내는 거죠.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정을 올려주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입법 갈등 국면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국민투표 논란과 함께 여야가 새로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장 중재안엔 들어갔지만 이번에 빠진 겁니다. 검찰에 남겨놓은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언제 어디로 넘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신구 권력 신경전과 함께 나이트 포커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에 열리는데 양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부터 찾습니다.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이틀째인 21일 정상회담을 열고 22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일정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한 지 11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 내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이뤄지는 건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만남 이후 29년 만입니다.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논의할 주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한미 동맹 발전과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 안보와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수위가 높아진 만큼 양국의 새로운 대북 공조 구상이 우선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미국 측이 한국의 새 정부에 대중국 견제 체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오는 6월 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혀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날 가능성도 큽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열병식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가 지난달 말에 윤석열 당선인 사진 등이 담겨있는 대북 전단을 100만 장가량 뿌렸다고 주장하고 나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정부 당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사진과 태극기 등이 담긴 대북 전단이 기구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에서 26일 김포 지역에서 대북 전당 100만 장 등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이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올해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됩니다. 탈북민 단체는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김정은 수령 세습 독재가 붕괴되는 날까지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는 날까지 대북전단을 끝까지 보내는 거죠.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안전훈련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 법을 공개 비판하며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자유주의적인 입각에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건 어떤 통일부의 관점이 아니라 그거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이 쉽진 않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실질적 단속 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전략무기 시험 발사와 열병식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재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북한 해커에게 현역 군인이 포섭되는 간첩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현역 육군 장교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SNS를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군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하마터면 합참의장이 지휘와 명령을 내릴 때 쓰이는 전장망이 통째로 뚫릴 뻔한 것입니다. 간첩 활동의 대가는 비트코인,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2년 전 대학 동기로부터 북한 사이버 공작원을 소개받은 육군대위 29살 A씨.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육군 보안수칙 등 군사기밀 자료를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군기밀 유출 대가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가상화폐였습니다. 지난 1월엔 민간인 B씨와 함께 합동지휘 통제체계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합참의장이 각 군의 지휘와 작전명령 등을 하달할 때 쓰이는 전장망입니다. A대위는 이를 위해 B씨로부터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건네받아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대위와 함께 USB 형태의 해킹 장비로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다행히 사전에 차단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 대표인 B씨는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받고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해커에게 현역 군인이 포섭된 간첩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1월 A대위의 간첩 활동 제보를 받아 경찰과 공조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검수완박 입법은 검찰청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보면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를 설립해 수사권을 넘긴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면서 중수청을 설치 논의와 거리를 두고 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일부 유지되는 것에 민주당이 반발하게 되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합의안과 수정안을 비교하면서 김재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였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켜 검찰에 남겨둔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마저 이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체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오른 법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 가운데 4개 수사 범위는 삭제했지만 남은 수사권을 넘길 기관과 시기는 부칙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중수청이 발족하지 않으면 남은 2대 범죄 수사는 검찰이 계속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저지를 고심하는 국민의힘은 당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입법 강행 자체가 합의 파기라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강행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무슨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법안과 부칙 어디에도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의장 중재안 가운데 검찰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떼어진다는 부칙을 추가하는 걸 반대한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을 담기 위해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도 1년 6개월 후에 경찰로 이관된다, 검찰로부터 분리된다라는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류 중인 검찰청 법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이 끝나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곧장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중수청 출범 논의가 늦춰진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민주당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 충돌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당선인 측이 월권 해석이라고 반박하며 입법 보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직접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방 순회 도중 충무공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면서 뼈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관위가 선을 그었지만 처음 국민투표를 제안했던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법적 보완을 거치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참여 제한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문제가 된 투표인 명부 부분을 개정안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선관위 해석은 월권이라고 되받아치며 동시에 민주당도 압박했습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월권 아닌가요? 그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장 비서실장은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국회의원 공직자의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은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을 찾아 민생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기념 달해제에 참석해서는 충무공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이 두렵지 않다고도 강조했는데 최근 검수완박 대치정국에 대한 의중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하신 충무공의 헌신과 위협은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아직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참모진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인 측이 선관위를 직접 비판하며 입법 보완을 강조한 건 윤 당선인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전 여론전을 강화하며 동시에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표결 처리가 강행 표결 처리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카드를 내세워 정구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에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선인 측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합의 파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명분으로 전국 반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이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군사작전 하듯이 무슨 시한을 정해놓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책임한 행동이고,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둔 민주당은 국민 투표 가능성을 일축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당선인 측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선언적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반대에 선봉에 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대대적인 검증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과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신경전이 더 뜨거워지면서 법안 개정을 거쳐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는 만큼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보안 수사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됐지만 검찰은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조계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시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등 지원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막판 조정된 검수완박 수정안에도 독소 조항은 그대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곤 헌법상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기업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도 검찰이나 법원 같은 다른 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종결에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에선 일단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불법 구금이 의심되는 사건을 넘겨받았을 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대검은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일수록 더 철저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며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검찰 바깥에선 법조계 인사들의 지원 사격도 계속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검찰 인권정책 자문위원장으로서 다수당이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하는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입법을 막겠다며 각계 인사와 시민을 모아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법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재하고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수정안을 두고 여야 간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다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 정인이 사건. 이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형으로 형량을 낮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동인 정인이가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끝에 짧은 생을 마감한 지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
양부 안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형이 낮아진 정인이 양모 장 씨의 형량 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2심이 정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정인이 양모가 부인한 살인죄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모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생후 16개월이던 재작년 10월 복부를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 장 씨도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보호체계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고 선고 직후엔 탄식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방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기도 했고 법정 밖에서는 울부짖음과 함께 들어 누운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쉽습니다. 안타깝게 눈을 감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모두 끝났지만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가 아쉽다는 목소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13개월 된 아기가 병원에 투약 실수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량보다 많은 약을 주사로 아기 몸에 투약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하러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영아가 하루 만에 의료 과실로 숨진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응급실과 영아가 입원했던 병동, 의무기록실과 총무부 등 4곳에서 7시간가량 수색해 상자 2개 분량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사고와 관련된 의료진에 대한 혐의 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다음 그 이후에 있어서 병원이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했나, 이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살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숨진 13개월 된 아기는 지난달 10일 코로나19에 걸린 뒤 상태가 나빠지자 이튿날 11일 병원 응급실에 왔고 12일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병동에 옮겨진 뒤 의사가 일대 천으로 희석한 에피네프린 5mg을 흡입 치료하라고 전산 지시를 내렸는데 간호사가 주사로 아기 정맥에 5mg을 투입한 뒤 아기는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에피네프린은 급성 후두염이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등에 쓰이는 약품으로 정맥 주사에 사용할 때는 1대 만에서 1대 10만으로 희석해 신중히 투여해야만 합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고가 투약 오류라면서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을. 그러나 병원 집행부에 대한 사고 보고도 발생 3일 뒤에나 돼 병원 측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측이 고소한 의료진 11명을 우선 입건하고 앞으로 관련자가 더 드러나면 추가 입건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6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외국에서 받은 계약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수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지만 경찰은 횡령 금액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3번에 걸쳐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받은 기업 매각 계약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은행이 최근 회사 돈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해 자체 조사를 벌이자 잠적해버렸습니다. 은행 측은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동료들이 거듭 설득한 끝에 A씨는 결국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이 직원이 잠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사는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체적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돈의 사용처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년 동안 회사 몰래 돈을 빼돌린 수법과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면서 공모자가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A씨의 동생 역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다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은행이 횡령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일반은행 검사국에서 검사팀을 꾸려 우리은행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대형 시중은행, 그것도 본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횡령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고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600억 원은 대우 일렉트로닉스, 옛 대우전자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인 엔텍합에서 지난 2010년에 받은 계약금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파기됐고 책임 소재를 두고 이란 업체와 우리 정부의 지루한 국제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지만 계약금은 매각을 주관한 우리은행이 지금까지 별도 계좌로 관리해 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국제 송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최근 미국에서 송금 허가가 나왔고 배상금 기한인 5월을 앞두고 계좌를 열어봤다가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횡령이 이어졌지만 우리은행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금융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금 관련 통제가 가장 엄격해야 할 제1금융권에서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회계법인이 자금 흐름을 잘 살폈다면 조기에 잡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우리 금융을 종합검사한 금융감독원에 대해선 감시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현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 하순 정도 해제를 검토하라는 인수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애초에 방침을 고수한 겁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야외라도 사람 사이 간격이 2m 이내라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정부가 애초 예정했던 5월 초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 하순 해제 검토를 권고했지만 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실외 마스크를 다음 주에 당장 벗기보다는 5월 하순 정도에 한번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권고를 한 거죠. 이런 인수위 권고에도 현재 유행 상황과 과학적 근거를 고려해 다음 주 해제라는 기존 일정대로 간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한 이후에도 확진 규모와 위중증 사망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는 실내보다 감염 전파 위험이 낮은 만큼 예정된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야외 마스크 해제 근거와 의미 등을 내일 발표합니다. 물론 야외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는 일부 제한을 두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되면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의무화 이후 1년 만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외 마스크 부분들은 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를 없앨지와 관련해서는 4주 이행기를 거치기로 한 만큼 유행 위험도와 일반 의료 체계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말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입은 손실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출범 후 곧바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손보고 금융 세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전한 손실 보상을 공언해온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특위를 만들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계산해왔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이 지난 2년 동안 입은 손실은 전체 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인수위는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부 출범 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이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확한 차등 액수는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드리겠다.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손실보상 제도는 더 강화됩니다. 오는 6월까지 올해 1,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높이고 하한액도 지금 50만 원보다 올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채무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대출 전환 등을 통해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액공제 확대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와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이자와 원금의 상환 부담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매출을 회복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런 각종 지원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경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해서 1달러에 1270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보다 7.3원 오른 1272.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270원대로 올라선 건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도시 봉쇄 등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원화 약세 속에서도 기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1.08% 오른 2667.4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44% 내린 892.22로 이틀 연속 900선을 밑돌았습니다. 최근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서 수익 청구권을 거래하는 뮤직하우가 증권이라는 판단을 받았죠.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 갖는 조각 투자의 하나인데 금융당국이 이런 신종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대표곡이자 이른바 역주행에 성공한 롤린. 이런 인기곡의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에 청구권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 뮤직하우입니다. 하지만 한때 130만 원까지 올랐던 청구권 가격은 노래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3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투자 피해가 속출하자 저작권료 청구권도 주식처럼 한 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토에 들어간 금융당국은 5개월 만에 증권의 일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뮤직하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증권 거래를 중개한 유사 투자업이 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조각투자 전반에 대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뮤직하우처럼 자산의 소유권이 아닌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투자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증권을 거래하는 사업자이니 신고서 제출과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더라도 상품 구조를 명확하게 알리고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의 권리는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체계는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반면 소유권 자체를 거래하는 조각 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나눠가는 형태라면 실물 거래에 해당해 금융 투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도 아니고 또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증권의 어떤 발행 유통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업 모델이 늘어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각별히 투자 판단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 투자에 대한 첫 지침을 내놓은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해오던 조각 투자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달을 훌쩍 넘기면서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진격 속도를 늦추면서 점령한 곳에 강제 병합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63일째, 그동안 러시아의 침공은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혀온 영국 정부가 단호한 어조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완전 퇴출을 역설했습니다. We will keep going further and faster to push Russia out of the whole of Ukraine. And this has to be a catalyst for wider change. 트러스 장관이 말한 러시아 완전 퇴출은 8년 전 합병한 남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영국 BBC는 해석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러시아가 약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단순 방어가 아닌 승리를 원한다는 내심을 드러낸 겁니다. 실제 미국 등 서방 30여 개 나라는 최근 공격용 무기를 늘리는 등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침공 초기와 달리 천천히 진격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동남부 점령지 강제 병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등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귀속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다음 달 실시하려 한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완전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도 병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계획 중이며 법정화폐를 러시아 루브라로 바꾸려 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기가 꺾이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첨단 무기 공급에 따라 우크라이나전이 다음 달 중대 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영국 가디언은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할 경우에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우크라이나로 보낼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제3국이 개입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외부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Если кто-то вознамерится вмешаться в происходящие события со стороны, то они должны знать, да, и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для России неприемлемые для нас. 미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중단에 대해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 폴란드, 불가리아와 접촉했다며 미국의 수출 확대로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are working, and we have been working to address over the long term. We have been in touch with these leaders over the last 24 hours.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 업체를 직접 방문합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일부 무기의 재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회에 추가 예산 배정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155mm 곡사포에 대한 첫 훈련을 마치고 2차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155mm 곡사포는 미국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약 2달간 우크라이나에 34억 달러의 무기 지원을 약속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한 해 국방 예산의 절반가량입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승인한 136억 달러 예산이 거의 소진된 만큼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또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위헌적 다수가 밀어붙인 이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을 아주 불수사 특권을 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충무공의 귀한 말씀을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항상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하는 게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 아니냐. 차라리 청와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이 국민투표에 붙이자. 헌법 불합치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므로 개정대로 해야 된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오도 정치가 시작된 거다.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꺼내든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서 입법 보완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갈등 국면은 잠시 숨고르기지만 새로운 공방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검수완박 국면은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회기 쪼개기로 이제 하루짜리 본회의를 두 번에 걸쳐 더 거치면서 상정과 이제 표결을 하는 그런 반복하는 방식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민투표 논란과 중수법이 이제 수정안에서 빠진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큰 틀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에 붙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듯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권이다 이런 또 반응이 나왔어요. 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뭐 규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현수막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느냐 이런 것까지 사실 선거 때는 시군구 선관위 다 물어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구 선관위가 답을 그냥 일상적으로 해주는 건데 지금 이게 선관위가 이게 예를 들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앞에도 쭉 보셨지만 이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해도 이게 국민투표를 하려면은 지금까지 국민투표법에 있는 조항이 다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2014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네.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입법부가 보완을 하지 않아서 이 조항이 효력이 없어졌다. 이 조항이 뭐냐면은 투표인 명부와 관련된 부분인데 재외 국민 중에 거소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이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게 헌법 불합치라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이 투표인 명부 관련된 조항은 이제 무효가 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은 아마 국민투표 어려울 거다라고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월권이 되려면은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장제원 비서실장 주장처럼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문제를 그걸 거치지 않고 뭐 얘기를 했다든지 다른 기관에 해석해야 될 문제를 선관위가 얘기를 했다면 월권일 텐데 선관위 이 투표 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과도한 공세다라고 보이고 지금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로 입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가 얘기한 것도 입법을 해야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그게 뭐 월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정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날을 세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장제원 실장 얘기를 듣고 또 김수민 평론가 의견도 듣겠습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월권 아닌가요? 투표임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그 뭐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 투표가 두려운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위헌적 그리고 다수가 밀어붙인 이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을 아주 불수사 특권을 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리라 생각합니다. 네, 앞선 발언에 이어서 실장 발언 중에 또 뭐가 눈에 띄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안다는 발언을 한 번 더 했거든요. 또 여기에 힘을 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그냥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네.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 안이 제대로 된 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기시켜주면서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하는 뭐 당부 내지는 압박의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의 국민투표법 개정 이전에 국민투표를 붙일 수 없다라고 선관위 직원들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월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 안에 좀 앞뒤 모순이 있는 것이 그 밖에 장제원 실장이 한 얘기 중에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그 문제를 정리만 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인즉슨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못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전제를 한 겁니다. 장제원 실장이. 그렇다면 네.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 당연히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게 숙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투표를 못 한다라고 답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문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개헌 전국 때도 이미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그때 뭐 통과하지도 못했지만 통과를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그런 현실이 한번 부각이 돼서 국회가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으면 제때에 이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외동포를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온전히 다 넣는 것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념적으로 갈등할 소지는 별로 없는 사안인 거거든요.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때 여소야대였고 어떤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이 없었지만 다들 합심해서 빨리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개헌에 대한 어떤 저지 이런 성격이 분명히 있었고 네. 그때 그것을 하지 않은 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입니다.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들의 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현실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선인 측에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국민투표법 미리 개정을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해야 될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국민투표 자체를 어불성설로 규정을 하면서 이제 개헌안 얘기 나오니까 개정안 얘기 나오니까 저지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당선인 측 제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각각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히려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하는 게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 아니냐,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냐, 차라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이 국민투표에 붙이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또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는 뭐 선언적인 이 발언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출된 걸로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헌법 불합치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초헌법적 발언이다라고 했고 이제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 얘기처럼 개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조금 더 거친 표현도 나왔어요.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라. 뭐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라는 반응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반박의 이제 핵심을 보면은 국민투표와 관련된 무슨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뭐 고치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전혀 이제 그건 중점이 아닌 겁니다. 지금 네. 민주당의 여러 가지 반박 중에 핵심은 결국 이게 절차의 문제는 밀어놓더라도 이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선법에 보면은
외교 통일 안보 그 밖에 국가의 어떤 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과 관련된 제도를 바꾸는 게 국민의 안위에 관한 사항인 거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앞서 외교 통일 안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서술이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이 국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것은 어쨌든 어떤 큰 맥락에서 국가적인 어떤 사안, 그래서 대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반박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헌법 조항에 대한 그거는 실질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이 해석은 선관위나 뭐 이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이제 헌법에 대한 이 유권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 논란은 피해갈 뭐 이 어떤 중요한 수단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이제 누구도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자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국민의힘은 계속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법안을 개정해서 빨리 국민투표를 하자, 왜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대립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효력이 있는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기보다는 어떤 선거 구호로서 이제 머무르는 그런 효과가 이제 그런 효과의 극대화를 국민의힘은 노리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그게 부당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소화하지 않겠느냐, 좀 허무한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구호로서의 어떤 수단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또 한 가지는 또 최근에 이 검수완박 논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합의파기라는 어떤 비판을 받기 때문에 여기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전략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쪽에서 어떤 절차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거나 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쓰려고 한다. 이 부분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투표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 조금 분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나온 발언들 중에서 예를 들면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부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전을 하면서 국방안보 시스템이 교란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분명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걸 초헌법적 발상이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그랬는데 이걸 초헌법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헌법 조문에 국민투표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하는 그 제안 자체를 초헌법적이라고 얘기할 거냐, 이건 굉장히 그냥 덮어놓고 공격하는 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서 국민투표 제안 나온 이후에 반대하는 쪽 의견이 예전에 이게 박정희 정권 때 악용되던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민투표가 그랬던 적이 있고, 그리고 해외 정치 역사까지 좀 통틀어서 보면 국민투표가 실제로 대통령 중심으로 그게 발의가 돼서 대통령을 위한 도구가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 자체가 그렇게 틀린 것이냐, 그리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초헌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이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간, 그리고 너무 근본적으로 이 가능성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 해석에 따라서 이게 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사안에서 좀 국민투표에 붙이고 싶은 욕구는 아낄 필요가 있다라고 하던가, 이 정도의 비판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네. 그냥 덮어놓고 초헌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학계 일부에선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책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또 일부는 검수완박은 헌법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런 또 학계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표를 주장하는 학계와 또 뭐 법조계 인사들의 어떤 재반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일반론적으로 국민투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번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정파성에 따라서 이제 각자 주장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양새여 가지고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네. 얘기만 이제 많은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게 국민투표, 지금 국민투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헌법에 규정된 그 국민투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심평 변호사 이런 분들의 주장은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검찰 관련 제도가 크게 변화하면서 첫째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으로 첫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검사와 관련돼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다는 것은 결국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거스르는 게 위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게 국가안위에 관한 사안에 해당된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검찰이 놀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 주장인데 이게 지금 학계에서도 통일된 어떤 의견이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제가 물어보면은 네. 이 헌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것 여러모로 종합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이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 주장을 합니다. 국민투표법에 관련돼서 이제 좀 지금 이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력화된 조항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지방선거에 이제 필요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그 근거를 똑같이 국민투표에도 준용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법이 다른 거거든요.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 규정된 투표인 명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 때 우리가 작성하는 선거인 명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섞어서 할 수 있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일방의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이제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은 그 법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국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론이 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8년 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때 헌재가 2015년 말에 법 개정을 하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는데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뭐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아직까지 고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사과해야 될 네. 일이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해석 떠나서 이제 국민투표 자체가 현재 법을 개정하지 못해가지고 막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기타 국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외교, 국방, 통일하고 비슷한 수준의 층위에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엄격하게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친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투표로 붙일 수 없는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헌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일반 법의 해석과는 다르다라고 보이거든요. 일반 법은 좀 구체적으로 규정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은 사실은 이게 법이기 이전에 어떤 정치적 결정의 결정체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서 해석을 해두는 태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인정하는 때는 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대통령만 부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어요. 이 국민투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만 할 수 있도록 된 건 잘못한 거다. 이거는 개헌을 할 때 고쳐야 한다. 이런 의견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것 치고는 까다롭게 규정이 이미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꼭 외교 국방에 관련된 주제여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정책 국민투표를 87년 개헌 이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투표의 오남용을 걱정을 하는데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오히려 한 번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국민투표를 해보자라는 제안들이 나왔던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사드 배치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됐지만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 조항은 남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좀 넓게 해석을 한다면 저는 검수완박 정도면 사실 이거 찬성 반대 양쪽에서 개헌에 준하는 시스템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국민투표에 붙여볼 만한 사안인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서 붙이게 될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정치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에 따른 어떤 그 가능성을 떠나서 이 헌법 조항 해석만 봤을 때는 검수완박도 붙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국민투표에 대한 두 분의 좀 깊이 있는 생각까지 들어봤는데 당선인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얘기는 헌법 정신을 강조했는데 직접적인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국민투표에 관해선. 하지만 충청에서 뼈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하신 충무공의 헌신과 위엄은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충무공의 귀한 말씀을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항상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충무공의 우국 충정과 애민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란 어떤 걸까요? 이제 해석이 분분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전국하고 맞물려서 본다라면 결국 불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얘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언급을 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뭐 13척의 배를 가지고 뭐 일본의 대군을 물리쳤다 뭐 이런 서사도 있고 하니까 좀 여러모로 이제 지금 국회 내에서의 소수인 어떤 그런 입장,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 이런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라는 얘기다라고 이런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도 많이 그렇게 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저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예,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이제 어떤 태도라든가 앞으로 필요한 어떤 뭐랄까요, 이 지도자로서의 소양이라는 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일까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의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정말로 이게 정말 나쁜 것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부정부패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부정부패 문제를 뭐 우리의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불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공동체가 해결해 가는 어떤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불이라고만 이제 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상대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뭐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도 해야 되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이 뭐 잘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건 많이 없다고 생각이 일단 됩니다. 아직은 뭐 대통령에 취임하지도 않은 당선인의 신분에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또 막 하기에는 여러모로 여건이 성숙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네.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이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갈등 유발적인 어떤 이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무공 얘기도 좋지만 다른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얘기를 좀 추가하면 좋을까요? 네, 뭐 충무공 발언은 본인이 어떤 배경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는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앞으로도 주의해야 될 것은 정서적인 과잉 이런 쪽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좀 쿨하게 쓰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좀 당선인 쪽의 태도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자면,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국회의 시간 그리고 정당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다 이 문제에서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권 분립이라고 애써 강변하는 그 양당의 패널들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그 주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 시간이라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당선인이 자기 당의 어떤 당론이 채택되는데 뒤로 물러나 있고, 이런 자세들은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종로의 모처 카페에서 시민들끼리 아마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검수완박을 가지고 논쟁을 뜨겁게 거의 싸움이 나기 직전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다들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대통령이 그리고 당선인이 뒤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코 상권 분립이라고 호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자기 소속 정당의 당론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하는 이런 지도자다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상권 분립은 핑계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네. 무책임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금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로 좀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편의상 검수완박 법이라고 합니다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청법이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모레 이제 본회의 열어서 표결, 그리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 이제 상정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사실 국무회의 날짜랑 이제 다음 달 3일
이 5월 3일과 본회의에 또 그 다음 본회의가 5월 3일이 겹치면서 조금 패널이 좀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국무회의는 그대로 3일에 열릴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무회의를 하겠죠. 3일에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 법안이 송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리 없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공포하는 것이 시간상 가능한 거냐의 문제가 있겠죠. 두 개 같은 날에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를 예를 들면은 그날 단지 이 법안 처리의 가능성 때문에 오전에 하지 않고 오후에 한다든지 또는 본회의를 뭐 새벽같이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못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그럴 경우에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김부겸 총리가 주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게 가능하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논의가 그러면 바로 이 법안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논란인 거거든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제가 없으면 국무회의를 뭐 3일에 하든 5일에 하든 되는 이 가능한 국무회의 날에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단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것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이제 정파적 입장인 것이고 그걸 어떤 보편 타당한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국무회의 날짜까지 이제 그리고 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그 자체 국무회의 열 필요가 있는 날짜에 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법안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네. 뭐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뭐 이 문제는 좀 더 크게 보자면 꼭 이 정부 임기 내에 끝을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타당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고 민주당에서 어차피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뭐 국무회의 날짜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원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임기 말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밀도 높게 강행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을 앞으로도 이제 또 정권이 일단은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은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앞서 그 본회의에 오른 법안이 검찰청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가 빠지면서 지금 또 다른 여야 갈등 공방의 어떤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FBI가 빠진 검수완박 법안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빠진 건지 빠뜨린 건지 여기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중수청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청하고는 이제 별도의 이제 조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이름이 중수청이 될지 뭐가 될지 아직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랬었죠. 그래서 예. 이제 이걸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는 거는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열어서 여기서 논의를 해서 별도로 이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만들자고 하는 박병석 의장이 중지한 정치적 합의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청법에 이제 중수청에 관한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러면 그런 중수청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이 설치가 될 경우에 검찰 수사권이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한을 두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안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논란의 어떤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법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넣기 위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은 처음에 이제 법안 성안할 때는 이 내용을 넣지 않았다가 중간에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넣자고 하는 협상을 한 것이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싫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없는 사안이 된 것인데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그 정치적 합의가 유효하다라고 할 때는 결국 사개특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그러면 다음에 어떤 관문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은 또 사개특위를 포함한 이런 합의는 이제는 무효다, 파기된 것이다라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만들어지는 거냐, 그리고 중수청이 담당할 이 수사권이라는 거는 어떤 영역인 것이냐,
뭐 언제 되는 거냐? 그거는 지금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짚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이제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중재하면서 나왔던 그 합의안에 들어갔지만 이번에 이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검찰이 남겨놓은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언제 어디로 넘길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애초에 중재안 내용 자체가 법안에 중재안의 내용을 다 들어가게 할 것이냐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패하고 경제 이 두 가지 범죄는 남겨놓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법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간 부분이고 그 다음 단계죠. 그 두 가지 범죄도 이제 검찰 수사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빼고 그것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두 가지, 그러니까 중수청 설립이랑 마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법안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 직접 수사만 다 없애는데 중수청은 두지 않는다 했을 땐 뭐 다 경찰로 넘어가 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이제 중수청만 설립을 하고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권 폐지가 마저 되지 않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중수청이 뭐하러 설치가 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두 개 다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재안을 어겼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좀 설명할 때 일각에서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 왜 검수 덜박을 하느냐, 덜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수청 설립은 중수청 설립과 이계 범죄에 마저 이제 그 폐지 부분을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게 빠지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버린 건데 민주당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이죠. 그것은 애초에 중재안 내용이 그것이 법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었으면 좀 혼선이 덜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선 이 개정안에 이 중수청 설치가 빠지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기특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양측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구 권력이 이 검수완박을 놓고도 큰 틀에서 이제 충돌하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음 주 야외 마스크 이제 해제를 하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는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5월 하순에 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자 이런 권고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애초에 예정대로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다른 또 어떤 갈등으로 불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방역 정책을 놓고 서로 뭐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파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더욱 이제 좀 확대 해석되고 뭐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정부는 실외 마스크의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좀 이 시기에 이제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내일 이제 공식화돼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그렇게 밝혀왔는데 인수위 판단은 어쨌든 좀 더 이제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인수위가 상정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100일의 로드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30일 내에 어쨌든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취임하고 나서 이 실외 마스크 해제할지 여부가. 그래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5월 하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건 5월 초에 그럼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이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5월 하순인데 이게 일정이 그렇게까지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안철수 위원장은 5월 하순에 상황 보고 판단하자는 거지 그날 벗는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판단을 할 것인가는 좀 의문인 상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 정부하고 인수위하고 협의를 하든가 어떤 여러 가지 서로 양해를 구하면은 충분히 이제 해소될 만한 그러한 쟁점이라고 보이는데 굳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방역 당국이 이러한 결정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인수위가 굳이 계속 이렇게 5월 하순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이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근거가 명확히 또 있는 건 아닐 수밖에 없겠죠. 5월 하순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주지 않아도 될 것이 있고 들어줘야 될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쪽 정부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안 들어줘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벗게 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다시 쓰자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부는 뭐 정부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게 짐으로 이렇게 물려주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선의의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다음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유예를 해두고 마스크 쓰고 말고의 그 시기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좀 이렇게 놔두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점에서 이 점에서는 좀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일을 현 정부가 자초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얘기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검수완박에서 비롯된 여야 대치, 인사청문회로도 번지는 상황인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자가 반드시 저지하겠다.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저지하죠? 이거 통과될 5월 3일까지는 아직 그분이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인데 예. 어떻게 저지합니까? 예. 네, 본회의장 와가지고 뭐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딴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 딴 거라고 하면 어떤 거?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이 왜 이러지? 그러면 이거는 지극히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성격을 그러니까 듬뿍 담은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 뽑지 않겠다고 하더니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갖다 뽑은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이제 발언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건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월 4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공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가장 뜨거운 어떤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인 것이죠. 뭐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손석희 씨와의 이제 대담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것을 이제 연이어서 민주당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도 그렇고 지금 조응천 의원의 언급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이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 절차의 미비라든가 이런 것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데, 국무위원 후보자가 반드시 이제 어쨌든 간에 입법부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배경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하는 얘기냐, 이건 또 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가 오히려 아직 검사의 티를 벗지 못한 영향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다 비슷한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굳이 이제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일어날 정치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을 우려하거나 또는 그것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서로 갖고 있는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도 계속 인사청문회 통해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막 이렇게 거듭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계한다라고 하는 심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도 한동훈 후보자가 이번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정치를 할지 말지 뭐 정치인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를 떠나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사람, 그것도 검사 시절부터 아주 가까웠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느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 정치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평론가들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작부터 너무 그쪽으로만 과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이 등장해서 지금 자막처럼 소통령이란 말도 있고 만사 한통, 한통운, 또 프리패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비판들 중에서 일단 좀 바람직하지 않다 싶은 것은 어나더 윤석열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뜻인데, 그 의도라는 걸 사실 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의도 중심으로 공격하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다른 측면으로 지적을 해도 됐을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뭐 차기에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 이건 거꾸로 이제 이걸 상기시켜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차기 대선 주자처럼 만드는 그런 역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 한 명한테 집중하지 않고 좀 전반적인 상황 전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합의를 했고, 근데 그걸 깨는 과정에서 정치인이 아직까지는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후보자가 나서서 그것을 기류를 바꿔버렸거든요. 이것은 저는 한동훈 후보자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을 비판할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 공당인데 공당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때문에 국민의힘의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의 플레이보다도 더 힘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계속 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공당의 구실을 하고 있는가? 이 네. 부분으로 비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선거 얘기 간단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이제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도전을 하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를테면 미니 총선 형태로 치러지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확정된 지역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지역들도 쭉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미니 총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이 이제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 명이 대상이 돼가지고 많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니 총선급이다라는 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인데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제일 관심을 가지는 건 미니 총선을 넘어서서 미니 대선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미니 대선이 되려면 대선 후보급 인사들이 출마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뭐 전개에 설만 많습니다. 설만 굉장히 많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보궐선거 나오는 거냐, 이재명 전 지사가 보궐선거 나오는 거냐, 나오면 어디 나오는 거냐 이런 논의가 분분한데 저는 명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뭐 대권 가도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명분이라는 건 어떤 거죠? 거기 이 보궐선거라는 게 예를 들면은 이재명 전 지사가 인천 계양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 나가는 어떤 이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가 자신의 어떤 뭐 대권 가도를 위해서 나간다 이거는 이제 설명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예를 들면 분당갑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도 집이 분당을인데 왜 분당갑에 나가는 거냐, 예를 들면 거기에 대장동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고,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왜 그러면 분당갑에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뭐 안내 본사가 거기 있다 뭐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를 잘 만들어 가지고 미니 대선을 치르려면은 그런 명분을 중심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각 대권 주자들의 미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치에서 각자 입장에서 추구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 그 명분을 뚫기 위한 것이 정치이고 선거일 텐데 아무래도 그냥 승부적 관점이 두드러지는 것도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중간에 쉬는 어떤 그런 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쭉 그대로 가는 분위기를 다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선 주자급의 보선 출마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결국에 출마의 명분이 중요하게 되겠죠. 어떤 정치의 이념이나 정책의 명분은 어차피 당에서 일상 정치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에 흡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보궐선거 출마가 당연히 이렇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재보선에 출마할지 말지 이 부분을 일단 먼저 결단을 해야 될 건데 하게 된다면 굳이 성남 지역을 놔두고 인천에 간다 했을 때 그것이 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이재명 대 안철수의 빅매치를 점치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능성도 조금씩 고조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누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나설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구조상 동문회장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면서 가족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장학생 선발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단 중 민간위원회 상당수가 풀브라이트 동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한미 정부 장학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의 동문회장을 맡았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시기에 딸과 아들이 억 단위 금액을 지원받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김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장학생 선발 과정에 정부 공직자 2명이 포함돼 외부 영향력이 철저히 차단돼 있다며 동문회장이 선발에 관여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결정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한국인과 미국인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김 후보자 측의 설명대로 정부 공직자고 나머지 3명은 민간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측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9명인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풀브라이트 장학생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현직 동문회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문회장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김 후보자 측 해명이 부족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이던데 부회장을 맡았던 A대학 교수는 같은 시기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면접 심사관으로도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교수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면접관으로 위촉됐을 뿐 김 후보자 자녀들의 장학생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민간위원 구성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에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희롱했지만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B씨는 10여일 만에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징계 뒤 성폭력 방지 부서에 재배치돼 승진했고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에도 출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아서 자체 감사를 통해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금융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임기가 내년 9월까지 남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인선을 검토하면서 융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은행 회장을 맡았고 한 차례 연임했습니다. 과거 아동 청소년 수백 명이 강제노역과 학대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선감학원 사건. 진실화해위원회가 1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쯤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생 인권 유린의 악몽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간척 사업으로 육지와 이어져 있는 경기도 안산 성감도. 과거 섬이던 시절 갯벌과 바다는 불황화 교정시설 성감학원에 수용된 소년들을 가두어둔 창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실은 쪽배가 드나들던 나루터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선감학원은 1940년대부터 지난 1982년까지 거리 불황화를 교화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됐습니다. 불황아들도 이곳에서는 당국의 따뜻한 보호 아래 직업 기술까지 습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온갖 학대가 자행된 강제 노역장이었습니다. 지난 1963년 9살이던 김영배 씨 역시 가족이 있는데도 불황화로 의심된다며 선감도로 끌려와 농사 등 각종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안 줘 흙으로 배를 채우기도 했고 매질을 당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친구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참다 못해 바다로 도망치다 익사한 원생을 직접 묻어준 기억도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서 이제 시신으로다 이 앞바다에 뜨면은 그걸 우리가 수습을 해가지고 원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원가 불러주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처 야산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 시신만 해도 최소 120여 구. 아직 공식적인 사망자 통계가 없어 4,600명짜리 원생 명부에 실종으로 적힌 800여 명이 모두 숨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황태연을 연상을 시키는 거로 어린이들 연? 예. 그래서 아이들의 혼이 이 연을 타고 올라서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진상규명 요청을 받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피해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이젠 과거 선감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등을 찾아 진술을 듣는 사실상 마지막 과제만 남았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공문서들도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은 관련해서 그 업종에 계셨던 참고인들을 찾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번 진상규명으로 억울한 세월을 위로받을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진실화위원회에 결과물이 나와야만이 피해자 자격이 주어진다는 그런 지금 관공서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요. 지금으로선 앞서서 생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평생을 소축사에서 일한 지적장애인이 3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축사 주인은 임금도 거의 주지 않았었고 장애수급비 등으로 받은 9천만 원마저 대부분 가져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 중학생이었던 1992년 지인 소개로 전북 익산의 한 축사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과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축사에서의 삶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일과 속에 지병까지 생겼습니다. 저녁에 거의 한 녹초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의 한 반 시신이 거의 다 돼가지고 허리가 끊을 정도로 좀 아프고. 노동의 대가도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 2, 30만 원이 전부였고 축사 주인은 통장 한 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하겠다 그 말만 하고. 30년이 지났지만 맡겨둔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9만 2천 원. 축사 주인 부부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모두 가져갔는데 확인된 것만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참다 못한 가족들이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머물던 숙소에는 쌀 조금과 2018년에 유통기한이 끝난 간편식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제 뒤로 보이는 축사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컨테이너 집에서 지냈는데 먹을 건 보통 밥과 김치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 속에 16 중학생이던 피해자는 어느덧 40 중반 중년이 돼버렸습니다. 반론을 듣기 위해 축사 주인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축사 주인은 착취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축사 주인을 고소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눈썹 문신 등을 할 때 마취크림을 쓰게 되는데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불법 제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하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제품인데 무려 4만 개가 문신 시술소 등에 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불법 제조된 마취크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마치 정식 제조된 것처럼 포장엔 홀로그램까지 붙어 있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수입업자들은 제품 포장을 분리해 부피를 줄이고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했습니다.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일회 수입량을 3, 4kg, 200개 정도로 제한하고 반복 수입을 피하려고 피의자 외에 지인 등 무려 69명 명의로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된 불법 마취크림은 모두 5만 개로 이 가운데 만여 점이 포장과 유통 단계에서 압수됐습니다. 수입업자들은 개당 2,000원을 주고 산 제품을 16,000원을 받고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과 문신 시술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NS 등의 마취 식약처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구입 가격의 8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품에 들어있는 테트라카인이라는 성분은 마취 효과는 높여주지만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어 지난 2008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다든지 하면 이게 흡수가 보통 일반 피부에 비해서 엄청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흡수량이 많아지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인천본부세관은 불법 마취크림 수입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양념이 돼 있는 돼지갈비의 경우 사실 전문가들도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별이 쉽지 않은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보급됐는데요. 이 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돼지열변 확산 때문이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간판 없는 창고입니다. 40대 식육 판매업자 A씨는 이곳에 냉동된 칠레산 돼지갈비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유명 음식점 4곳에 납품했습니다. 지난 2년간 원산지를 유조해 유통한 돼지갈비만 모두 26톤 3억 원어치. 양념 돼지갈비는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걸 악용했는데 거래 명세표와 축산물 이력 번호까지 위조했습니다. 맞는 게 없어. 그럼 뭘 적어주신 거예요? 그냥 막 적어주신 거죠? 그것도 그냥 적어줘야 되니까 이것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 키트와 똑같은 모양인데 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한 돼지열병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산 돼지의 경우 제주산을 제외하고 모두 돼지열병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키트는 이 항체의 검출 유무를 판단하는 원리입니다. 2줄은 국내산, 1줄은 수입산입니다. 기존까지는 그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판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키트 검정에 따라서 수입산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하기에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기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한 뒤 실험을 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돼지고기 원산지를 현장에서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 비용 절감은 물론 축산물 유통 질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내일부터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유흥가와 시장, 주택가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경찰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투입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올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로 환산해서 마이너스 1.4%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각 2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반소매 옷차림도 눈에 많이 띄었는데 내일은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도 흐린 하늘이 함께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아지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영동은 저녁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21도,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고 일요일까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